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키 호크스예요. 저와 남편 토마스는 바다 위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요트에서 눈을 뜨고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죠. 낮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이면甲板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완벽한 은퇴 생활인가 싶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했던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곧 아빠가 돼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자가 생긴다니, 그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직접 안아볼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었어요. 사실 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의 아들들은 토마스의 전 와이프가 낳은 아이들이기도 했고, 전 22살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때문에 전 한 번도 작은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서 지낼 때가 아니라 가족들 가까이에서 손주의 첫걸음, 첫 웃음을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결심했어요. 요트를 팔고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광고를 올린 지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요트를 사려고요.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남편은 스카일러, 아내는 제니퍼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바다를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할 요트를 찾고 있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요트 가격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100만 달러를 원했고 이 부부는 망설임 없이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격을 흥정한다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정했어요.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빠르게.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말투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특히 제니퍼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도 요트를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최소한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스카일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젊고 말랐고 눈빛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제니퍼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아기였죠. 보자마자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귀여웠고 천사 같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아기가 우리의 의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스카일러는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망가질 운명이었어요. 스카일러 디온 슈알린스키, 198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TV에도 자주 나왔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꼬마 배우. 그 시절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는 배우 스카일러를 좋아했지 진짜 스카일러 디온 슈엘린스키를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더 끔찍했어요. 그의 부모는 아들이 돈을 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카일러가 번 돈은 전부 부모 손에 들어갔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사치를 즐겼어요. 그는 자기 돈으로 장난감 한 번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어요. 술에 취하면 아이를 때렸고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됐죠.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10대 후반, 그는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TV 속 착한 꼬마 배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스카일러였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제니퍼가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어린 시절부터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랑? 정직함? 그런 거는 관심도 없었죠. 오로지 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유한 남자를 만나 호화롭게 사는 것. 스카일러를 만났을 때 그는 전과가 있는 남자였지만 그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남자이기도 했어요. 둘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합이기도 하죠. 스카일러는 돈을 벌고 제니퍼는 그 돈을 썼어요. 둘은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어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생활. 그 욕심이 결국 우리에게 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노렸어요. 우리는 그저 요트를 팔려고 했었던 것뿐인데 그들은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스카일러는 당시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죠. 전과자인 그에게 정상적인 직장은 없었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돈이 필요해? 그럼 가져오면 되잖아. 스카일러는 처음엔 웃어넘겼죠. 그런데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요트 하나만 가지면 돼.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면 되잖아. 요트를 손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부터 먼저 없애야 합니다. 제니퍼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완전 범죄야. 흔적도 안 남아. 이대로만 하면 절대 안 걸려. 그렇게 이 끔찍한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요트 판매 광고를 올렸을 때 그들은 완벽한 먹잇감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이든 부부야. 힘도 없고 반항도 못하겠지. 요트에서 처리하면 증거도 안 남을걸?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들은 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스카일러가 우리에게 연락해 화목한 가족인 척 접근했어요. 두 번째,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세 번째, 요트 시승을 핑계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가기로 했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트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사라지길 원했던 거죠. 그날 바다는 너무나도 평온했어요. 잔잔한 물결, 맑은 하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카일러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농담도 없고 웃음기도 사라진 모습으로 그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아래층 뭔가 이상한데요? 스카일러가 갑자기 요트 아래층을 가리켰어요. 한 번만 같이 가서 봐주시겠어요? 그 순간 스카일러의 친구 두 명이 남편의 양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카일러가 남편을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팔이 갑자기 뒤로 꺾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는 느낌.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놔요! 몸부림을 쳤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토마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린 이제 끝났어. 손목이 저려왔어요. 수갑이 너무나 꽉 조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딱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몸은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아팠죠.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토마스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엔 피가 묻어 있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린 이겨낼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 말인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희망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스카일러가 우리 앞에 종이를 던졌어요. 서명해. 종이를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걸 적으면 우리는 끝난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 요트를 이 사람들에게 넘긴다는 문서. 서명 안 하면 네 남편부터 죽일 거야. 총구가 토마스의 머리를 쿡 찔렀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펜을 쥐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연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문득 나중에 이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문서를 본다면 이 서명이 강요당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의 스펠링을 일부러 다르게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문서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알아채기를 바라면서. 순간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차갑고 무거운 소리. 그건 스카일러가 닻을 끌고 오는 소리였어요. 스카일러는 제 눈앞에서 그 무거운 닻을 우리 손목에 채운 수갑과 연결했어요. 이제 끝이야.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자, 이제 출발하시죠. 스카일러가 닻을 요트 끝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쇠사슬이 바닥을 긁으며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닻에 묶인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철퍽 닻이 바다로 떨어졌고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그리고 몸이 강하게 끌려갔습니다. 안 돼! 발이 가판을 떠나는 순간 토마스가 제 마지막 손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제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이 미친 듯이 가라앉았어요. 사방은 너무 어둡고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소용이 없었죠. 쇠사슬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아래로 더 깊이 빠질 뿐이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눈을 뜨려고 했지만 제 주위엔 완전한 어둠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토마스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있어요. 그날 밤 스카일러와 제니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거실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식탁엔 추수감사절 저녁이 차려져 있었죠. 와인을 따르고 아이를 안고 웃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우리가 사라진 그날 밤 그들 부부는 밥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웃으면서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이후에 결국 그들은 법정에 섰고 스카일러는 사형, 제니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카일러는 저희에게 수갑을 채우고 닷과 연결된 쇠사슬을 바다에 던졌어요. 저희 부부가 바다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미소를 지었죠. 계획적 살인, 강도, 시체 유기, 증거 조작,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했죠. 제니퍼는 우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요. 요트를 훔치자는 아이디어도 아이를 데리고 나와 우리의 경계를 풀게 한 것도 모든 건 제니퍼의 계획이었죠. 그냥 닥치고 닻을 던져. 스카일러가 머뭇거릴 때 이렇게 말한 것도 그녀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으니까요.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형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충분한 형벌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죽은 바로 그날 웃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정말 충분했을까요?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